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4회 동행 모의고사를 치르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4회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은 고전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순한 과정을 앞두고 본인의 실력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25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현대시 세 작품이 동시에 나온 본문이었는데요. 자,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1번은 가나다의 각각의 내용 및 형식을 묻는 문제였고요. 2번은 밑줄 친 기억의 시어와 또 다른 작품의 동일한 대상이 같은 혹은 다른 이미지가 쓰였는지 시어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제였죠. 다음에 3번은 나 작품의 구역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본문에 있는 선지와 선지에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나오는 4번 문제는 다시의 화자와 다른 화자가 이제 할 말로 적절한 것인데 이것 또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가 작품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가 작품은 가을의 기도라는 작품이고요. 시 제목에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이 시 안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로 쓰였는지 이것을 감상 포인트로 잡고 한번 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다음 행에서 어떠한 기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누가 어떤 신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낙엽이 지는 때 이런 가을의 계절을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라고 해서 이런 겸허한 모국어는 언어겠죠. 기도하는 언어겠죠. 이런 언어로 나를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적 자세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어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 어떠한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 자, 화자는 이 가을의 열매가 맺듯이 화자에게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성숙한 사랑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3년은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자, 어떻게 나의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나의 영혼이 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온 굽이치는 바다는 역동적 이미지로 나의 영혼이 뭔가 이제 시련이나 역경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 백합의 골짜기, 백합은 주로 인생에서 어떤 영화로움,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많이 나오는 꽃입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 뒤에 오는 인생의 영화로움을 지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자, 그러면 인생의 어떤 시기를 거쳐서 홀로 이렇게 고독을 느끼고 있는 까마귀와 같이 나의 영혼도 홀로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까마귀는 화자의 영혼을 이렇게 이입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억의 밑줄을 우리가 방금 파악을 했으니까 2번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2번으로 가봅니다. 2번의 기억의 까마귀는 어떠한 이미지로 쓰였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고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깍깍 울며 새었소. 자, 까마귀가 울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자, 까마귀가 울고 있는 상황 뒤에 화자는 어디든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까마귀는 시적 상황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슬픔, 그죠? 화자의 어떤 슬프고 불안한,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심리를 상징하는 대상이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 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상징적 이미지로 쓰였다는 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시를 분석해 봅니다. 자, 알고 있는 아주 이육사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자, 그렇다면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연 아주 중요한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시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A와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이죠. 자, 태도라는 것은 어떤 시적 상황에서 화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게. 자, 이 육사시는 너무나 알고 있는 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구역만 이제 간략하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게. 자, 위에 나와 있는 연을 통해서 화자는 어딘가에 쫓겨가고 어떤 극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죠. 근데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게. 이 구절이 바로 의연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걸까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화자가 처한 매운 계절, 이 겨울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언젠가는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가진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3번의 1번 선지에 먼저 보자면요.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화자는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이런 슬픈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네요. 저문 들길에 서서, 자, 저물다, 해가 저물다, 하강적 이미지. 이때 저문 들길은 부정적 이미지로 봐도 좋습니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화자는 이것이 바로 어떤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의지, 저문 들길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푸른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구절로서 바로 A와 가장 유사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선지에서는 제목이 조국이라는 나라를 나타내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통곡도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었대요. 피 맺힌 12줄 굽이 애정인데, 자, 우리 조국을 이렇게 하늘 혹은 12굽이라는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멍들고 통곡을 하고 피가 맺혔다라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이것이 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 현실에서 애정을 느끼고 있는데 화자의 태도는 청사나 왜 말이 없이 학처럼만 여위느냐. 나는 이런 조국을 사랑하는데, 자, 학처럼 여위고만 있다. 이 푸른 산이 여윈다라고 해서 조국의 어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극복해보겠다라는 긍정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스스로 이렇게 침전한다라고 해서 성찰을 하고 있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화자의 태도가 직접 드러납니다.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자, 다음 4번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고 해서 화자는 이별의 지금 순간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적절한 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다작품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입니다. 자, 편지글의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행 구분 없이 이렇게 산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자, 첫 번째,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자, 화자는 그대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이라는 거는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자연 현상이죠. 그런 것처럼 사소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자연 현상이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소중하게 있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는 대표적인 반어적인 표현이 쓰인 시입니다. 이런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해라고 반대로 이 표면적 의미와 화자의 의도가 반대로 진술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너가 힘들 때 나는 늘 너를 생각하던 그러한 일로 너를 불러볼 거야. 자, 그 다음 이어는 진실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다. 자,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내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었다라는 걸 통해서 화자는 사랑과 기다림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면 기다림이란 상황이 이 시의 화자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자, 밤이 들고 눈이 퍼붓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이런 기다리는 순간 속에서도 사실은 어떤 힘들거나 시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라고 해서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런 계절의 순환 이꼴 나는 이 시간 동안 사랑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다작품과 관련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빠르게 보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정서, 상황 안에 처해 있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김소월의 초혼입니다. 초혼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불러내서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는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라고 해서 이름을 3번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이름들은 부서지고 헤어지고 주인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사람이요. 역시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선체로 이 자리 돌이 되었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사람이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보기의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그 죽음 뒤에 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의 화자는 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속에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이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슬프고 안타까운 한으로 끝내지 말고 기다림을 통해 더 넓게 포용하여 지속해 나가세요 라는 4번이 적절한 선지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1번에 있는 선지를 본다면 세 작품을 각각 표현 및 태도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의 가와 나에는 당대의 현실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 가나 나에는 직접 드러나진 않았죠. 특히 나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번에서는 가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가는 가을이라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드러나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신에게 어떤 기도하는 어조로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작품은 그대를 향한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나와 다는 이별의 상황을 시적 상황으로 삼고 있다. 자, 다는 그렇지만 나에서는 그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자, 4번에 가나다는 모두 시9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반복하는 요소 중에 현대시에는 시어가 될 수도 있고 시9가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문장 구조,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9라는 것은 구절의 반복이기 때문에 2어절 이상의 단어가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나 나나 다에서 같이 쓰이는 2어절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유사한 표현들이 있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표현들은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본문은 현대소설 문제였습니다. 채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일제강점기 친일파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풍자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유형을 본다면 5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선지를 빠르게 스캔을 해보니까 시점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시점 파악은 우리가 소설을 빠르게 앞부분을 읽고 몇 구절을 읽고 나서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에는 소설을 읽기 전에 꼭 참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나오는 보기 활용 문제가 있고요. 다음 7번은 특정 장면에 대한 문제였죠. A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 감상 이전에 6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채만식의 작품 세계는 당대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식민지 상황하에서의 농인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우의 혼란상 등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 근저에 놓여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작품이 아니라 채만식의 작품 세계의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니 윗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즉 주제의식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시대 현실을 찾으면 주제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상복은 해방의 날을 맞이했는데, 자, 이때 해방의 날에 인물이 어떤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다니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을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자, 이거는 인물의 심리, 그죠?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라는 것은 이 소설 밖에 있는 작가가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점은 바로 파악이 가능하네요. 5번 문제를 본다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인물의 심리까지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인물의 대화를 보니까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라고 해서 그 방산복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전혀 역사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을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 역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기준이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하였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해방 이후에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제값을 올려서 본인에게 큰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이 펴졌다라고 하며 미 군정기가 시작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방상복은 무슨 도리가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중략 줄거리를 보자면 삼복은 미군 장교인 S소위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떠돌면서 익힌 약간의 영어를 통해 그의 통역관 미스터 방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갑자기 신분이 통역관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A 구역을 통해서 우리는 7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자, 통역관으로서 이렇게 거리의 모습이나 술집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S소위가 묻자 미스터 방은 수천 년은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아니죠. 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경회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었냐고 S소위가 물어보니 이렇게 짧은 영어로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던 집이라는 뜻으로 아주 이제 무식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으니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합니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하는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 문지방 위에다 흔히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 한 장을 사주었다. 자, 그러고 나서 추월색이라는 소설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그렇다면 A의 선지를 보자면 A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에 당시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이 많이 생겨났겠군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추론이죠. 2번에 미스터 방의 몰지각함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나겠군. 그렇죠. 경애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당시 외국인들의 행태. 자, S소위는 지금 동양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에 당시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문물을 막연히 동경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군. 그렇죠. 미스터 방이 서양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 가고파 한다 이런 걸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줄거리는 이렇게 미스터 방은 S소위의 통역관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다가 우연히 백주사를 만나게 된다. 백주사는 아들의 친일 행각을 통해
얻은 재산을 해방 이후 모두 빼앗기게 된 내력을 삼복에게 이야기하면서 삼복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시 찾아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자, 소설의 마지막 결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미스터 방이 이 청탁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냉수 그릇을 집어 양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양치를 하는데 미스터 방이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앗는 바로 그 순간 누가 걸어가죠? S소희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침을 뱉은 겁니다. 양침물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쌍놈의 자식이라고 해서 한데 이제 맞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이 지금 봤을 때 미스터 방의 몰락이 예상되는 열린 결말로 소설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빠르게 읽었다면은 6번 문제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3번에 한 인물의 성공과 몰락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3번만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는 윗글에 나온 방상복이라는 인물과 보기에 밑줄 친 인물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윗글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발문에서 방상복이라고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에서 밑줄 친 인물은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인데요. 이 또한 일제강점기 친일파를 등장시킨 대표적인 작품이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석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오,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여 공고올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을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지금 처해 있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일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의 공통점은 4번밖에 답이 되지 않겠죠. 왜곡된 역사의식을 지닌 인물들로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은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품사 통용의 문제입니다.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품사 혹은 다른 품사로 쓰여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은 뒤에 있는 용언 오시다를 꾸미는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시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또한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이런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지금부터의 지금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1번 선지는 둘 다 부사로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예시가 될 수 없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선지는 늦는다와 늦다의 품사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시에 그는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 라고 해서 자, 현재형의 활용형이 직접 드러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꽃은 성장 속도가 늦는다. 자, 이때는 속도가 늦는다. 그 속도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내기에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다라는 어떤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낭만적이라는 단어의 품사를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 낭만적이다에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 앞말이 체언이라는 것인데 이때 낭만적은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낭만적 성향에서 띄어쓴 낭만적은 뒤에 나오는 성향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바로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는 만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모명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있는 만큼은 조사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체언 뒤에 붙어있는 대로만큼 뿌는 조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앞말이 체언이 아니고 또 띄었어야 하는 만큼은 바로 의존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말다툼과 단어의 짜임이 다른 것, 즉 단어의 짜임인 합성어, 파생어를 묻는 문제인데요. 밑줄 친 말다툼을 분석해보면
자, 합성언지, 파생언지는 우리가 1차 분석을 통해서 먼저 빠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말과 다툼, 여기서는 합성어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2차 분석을 통해 다툼이라는 어근은 다투다라는 어근 뒤에 미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이 파생어로 만들어진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지에서 먼저 1차 분석을 해본다면 갈림과 길. 자, 갈림과 길은 어근과 어근에 맞는 합성어입니다. 이번에 낚시질은 낚시와 질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질은 뭐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은 비빔과 밥으로 어근 구성이니까 합성어가 맞겠죠? 4번의 놀이터는 놀이와 터인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한 합성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파생어로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겹문장이 아는 것을 고르는 문장이었죠. 그러면은 이 선지 안에 당연히 혼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 자, 겹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옆으로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 있고 하나의 성분 안에 절이 들어와 있는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번 선지를 보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자, 주어 서술어가 면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 옆으로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에 부러졌다의 주어는 돛대가 부러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 하나에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완전히 부러졌다, 바람에 부러졌다라고 해서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서 동사 형용사가 들어온 용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혼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은 깨달았다의 주어는 우리는 깨달았답니다. 자, 깨달았다의 목적어인 무엇을 깨달았다에 그가 옳았음이라는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안겨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겹문장입니다. 4번에는 멀지 않다는 동네는 이곳에서 멀지 않다라는 문장이었겠죠. 하지만 주어에 있는 동네라는 체언 앞에 철수가 사는 이라는 관형절이 안겨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는 문장으로 겹문장입니다. 자, 다음 12번에서 14번은 비문학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자면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선지를 스캔해 볼게요. 1번은 개념을 풀이하고 있고 2번은 기준을 통해서 분류하는 설명, 3번은 동등한 작업으로 열거, 4번은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원리를 설명한다. 자, 유추라는 설명 방식을 알 수 있겠죠? 자, 13번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일치를 빠르게 4개의 문장을 스캔해보면 1번에 동물들은 체액의 농도가 달라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 조건이죠. 동물들은 체액의 농도가 달라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 2번에 동물의 체액과 서식지 물의 농도가 같으면 조건이죠. 자, 농도가 같으면 삼투현상에 의한 수분의 순이동은 없다라는 거. 자, 한번 읽어보고요. 3번은 담수 동물은 육상 동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여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담수 동물과 육상 동물이 수분을 유지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문장이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4번은 육상동물은 주어져 세포업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스캔을 하고 바로 문단 안에서 찾아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모든 동물들은 생리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내용일치 첫 번째 동물들이 주어인 선지가 있었죠. 생리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1번은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분의 획득과 손실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을 삼투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바로 서술상 특징 1번이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삼투조절의 용어를 풀이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서식지와 체액의 농도, 특히 염도 차이가 있을 경우 삼투현상에 따라 체내 수분의 획득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과제다. 자, 그럼 1번이 더 확실해졌죠. 생존 과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 선지는 삼투현상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삼투조절이라면 이번엔 삼투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양쪽의 용액 중 농도가 낮은 쪽의 용매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삼투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동물들은 이러한 삼투현상에 대응하여 수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 삼투순응형과 삼투조절형으로 분류된다. 자, 수분 균형의 유지에 관한 기준을 통해서 삼투에 순응하는 동물과 그 다음에 삼투를 조절하는 동물로 나뉜다. 무엇을 나뉜다. 기준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12번에 2번도 서술상 특징에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삼투 순응형 동물은 모두 해수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해수동물고 이고 체액과 해수의 영분 농도, 즉 염도가 같대요. 몸에 있는 염분 농도와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같기 때문에 순이동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동물들이 개, 홍합, 개찌네 등을 예시로 듭니다. 자, 이와 달리 대조입니다. 삼투 조절형 동물은 체액의 농도와 서식지의 농도의 염도가 다르대요. 그러면 체액의 염도가 변하지 않도록 삼투 조절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삼투 조절형 동물은 해수에 사는 대다수 어류의 체액은 해수에 비해 염도가 낮대요. 그래서 체액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피는 비투과성이지만 아가미의 상피세포를 통해 물을 쉽게 빼앗긴다. 이렇게 삼투현상에 의해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은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의 창자에서 바닷물의 7, 80%가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염분도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투 조절형 동물이 어떻게 체내 염도를 유지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미의 상피세포에 있는 염분 분비세포를 작동하여 과도해진 염분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3번에 동물의 체액과 서식지의 물의 농도가 같으면 삼투 순응형 동물이었죠. 그러면은 수분의 순이동은 없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3번에 개나 홍합, 개찌네, 자, 이런 것들은 대상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설명 방식이 드러났고요. 자, 그렇다면 12번에 3번에 동등한 대상으로 자격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도 세 번째 문단의 개, 홍합, 개찌네 이런 것들도 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단은 담수에 사는 동물들이 직면한 삼투 조절의 문제는 해수 동물과 정반대이다. 자, 삼투 조절 동물 중에서도 해수에 사는 동물과 그 다음에 담수에 사는 동물이 있다고 하네요. 담수 동물의 체액은 담수에 비해 염도가 높대요. 그래서 수분이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수 동물들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투과성 표피는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육상에 사는 동물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자, 삼투 조절형 동물로 이제 육상에 사는 동물들도 해당이 되네요. 자,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오줌, 대변, 피부, 가스교환 기관에 습한 표면 등을 통해 수분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상 동물들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 그리고 세포흡을 통해 수분을 보충한다. 자, 이러한 방법도 지금 오줌, 대변, 피부, 가스교환 이런 것들도 이제 열거라는 설명 방식이 쓰인 거죠. 그러면 12번에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자, 복잡한 대상의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다른 대상의 원리를 빗대어 설명하는 유추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3번에 3번은 담수동물은 자, 마지막에서 위의 문단에 담수동물은 육상동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한다. 위 문단에서 봤듯이 담수동물과 육상동물은 모두 오줌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건 맞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담수동물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육상동물은 수분을 잃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에서 육상동물은 세포흡을 통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줄에 나왔죠. 세포흡을 통해 수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보기는 넙치는 아가미와 창자를 지닌 어류이다.
아가미에는 상피세포가 있고 상피세포에는 염분 분비세포가 있고 그리고 물의 비투과성인 표피를 지니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비투과성 표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삼투 조절형 동물 중에서 해수에 사는 어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넙치는 당연히 삼투 조절형 동물이겠죠. 하지만 이번 선지에서 넙치의 아가미에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군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반의어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등급 반의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등급 반의어는 어떠한 대상에 등급을 매긴 다음에 그 등급의 양 끝을 반의어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 등급이 있다고 했죠. 중간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두 반의어를 부정해도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개념의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하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방향의 어떤 관계나 방향을 통해 반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의 종류입니다. 자, 1번의 길다 짧다는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는 등급의 표현이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역은 적절한 선지겠네요. 2번에 밝다 어둡다도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라는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기역도 해당합니다. 자, 3번에 젊다 늙다는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젊다 늙다 같은 경우에도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라는 등급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역의 예시가 됩니다. 4번에 오다 가다는 상대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귿은 맞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에서 19번은 고전시가 문제입니다. 두 개의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먼저 16번은 가나다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고 17번부터 19번은 각각의 작품의 내용과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 작품 너무나 유명한 시조입니다. 성사문이라는 사육신이 자신의 지조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양산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쓰죠. 당시에 사육신들은 그 단종의 폐해를 반대해서 수양대군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 수양산이는 그 실제 산의 지명일 수도 있고 수양대군을 말할 수도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는 백이야 숙제, 이제를 한한다, 원망한다 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이런 충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한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굶어 죽은 진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자, 이거는 백이숙제의 일화를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두 명의 충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화자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왜 채미를 하는 것인가? 라는 서리적인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풀이지만 그것 또한 그 포악한 군수의 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호의 시조를 보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자, 그러면 방석은 내지 마라 라는 부정적 대상,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는 서리적인 어조를 통해 낙엽에 앉으면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불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자, 그럼 방석과 솔불의 이미지는 이어지는 부정적인 대상이고 달과 낙엽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연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야 박주산채이니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라고 해서, 자, 박주산채는 보잘것없는 술과 안주로 화자는 소박한 자연에서의 삶을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는 사설시조고요.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왜 오지 못한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답 안에 짐을 짓고 집 안에 두지를 두고 두지 안에 궤를 싸고 그 안에 너를 필장으로 결박하여 쌍배목에 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니 어찌 그리 아니오더니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도 30날에 날 볼 하루가 없으랴 라는 역시 서리적인 어조를 통해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과장되고 연속된 표현으로 연쇄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장하고 있고, 이것은 해악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해설은 끝났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에 가나다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였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 가와 다는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알 수 있는 시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가와 나는 대립적 시어의 병렬적 배치로 자, 대립적인 시어가 나타난 거 나 맞죠? 병렬적은 나란히 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이것도 이거하다라고 해서 병렬적 배치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 해당하는 선지고요. 4번에 가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자,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것은 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성산문 시조를 본다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고사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 맞습니다. 백이숙제 고사를 인용했고요. 2번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자, 색채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3번의 중의적 표현 유명한 수양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의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 표현했다. 자, 이제를 보통 그 충신의 아이콘으로 예찬하는 소재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서 나는 오히려 이제를 원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자, 18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화자의 태도는 풍류를 소박한 풍류 즐긴다 맞습니다. 2번은 우리 생활 주변에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시상전개 맞죠. 자, 3번에 아이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아이야라고 해서 청자를 부르는 방식은 있지만 묻고 대답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대꾸와 대조. 자, 대꾸적인 문장 표현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시어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한다? 탈속.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산다는 건 여유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다에 대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에 화자의 심정을 과장하여 자,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을 과장해서 연쇄적인 표현을 썼죠. 맞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은 자,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왜 오지 못하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3번은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과장된 상황은 해악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적절합니다. 자, 연쇄적 표현 나타났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선지를 바로 가자면 가에서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주격조사 이를 결합하였다. 자, 배경 지식에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는 부처라는 여로 끝나는 체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로 끝나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를 붙여서 주격조사 부처님께서가 지금 중세에는 이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이라는 작대기 하나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2번에 네 계집 그리 가던다. 자, 밑에 현대어 풀이가 자세히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워해서 갔던가 2인칭 의문문에서 어마롬이 니은다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라는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2인칭 의문문이 맞고요. 그런 2인칭 의문문의 중세는 니은다라고 현대와 다르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3번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히읗 종성 체언의 히읗이 표기에 반영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가관하여 비로소 예를 배우니 관례를 치르고 갓을 써 비로소 예를 배우며 라고 했는데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히읗 종선 체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체언이라는 개념을 아는지 묻는 겁니다. 자, 배우다라는 거는 어간이지 체언 뒤에 히읗이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 문제는 현대어 풀이가 있을 경우 현대어 풀이만 가지고 선지를 연결해 봐도 틀린 선지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4번의 라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모음 조화를 지켜 양성 모음. 자, 모음 조화는 중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었죠.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던 중세의 표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에라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에는 어이인 음성의 결합인 어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세는 앞말의 체언이 양성일 경우에는 어이를 쓰지 않고 아이인 에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중세가 차이 나는 이유는 모음 조화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자, 비문학 지문 21에서 24번 문제 유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은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각각의 문단에 지금 내용이 어떠한
분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22번은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자, 내용일치 문제가 됐습니다. 자, 23번은 밑줄치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단어의 의미 문제였고요. 24번은 A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단별로 읽어가면서 21번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은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자, 바로크 음악에서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는데 음악 수사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것이 음악 수사학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하였고 했지만 마태존에 와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존은 그러한 방법으로 음형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 선지에 가에서는 음악 수사학의 태동 배경, 이러이러한 분위기에서 생겨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동 배경을 제시한 것이 맞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다음 나 문단은 이 마태존의 음형은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번 선지 바로 보자면 음형을 두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문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고요. 장식 음형은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음형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다에서는 선율 음형에서는 이라고 선율 음형의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문단에서는 장식 음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단의 짜임을 보자면 3번 선지에 다와 라에서는 나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문단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선율 음형은 단어 차원의 수사학을 근거한 음형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나포라. 그 다음에 문장 차원에서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 역시도 선율 음형이죠. 영탄법, 멈춤법 등이 있다. 그리고 아나포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쓰는가 하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밑줄에 음형을 쓴다 해서 쓴다는 어떤 의미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운가 생각을 봤을 때 음형을 사용한다, 이용한다가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겠죠. 그러면 이러한 유의어를 가지고 예시로 집어넣어 봤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문맥적 의미가 같은 의미겠죠. 요즘 신경을 이용한다. 자, 어색하죠? 그 공식을 이용하니 문제가 풀렸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돈을 이용한다, 억지를 이용한다 적절하지 않죠. 이렇게 유의어를 가지고 교체 검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식 음형은 연주 과정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악센트, 트릴, 트레몰로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문단은 음악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음형을 사용하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마태존이 체계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자,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라는 것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밑줄에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근거로 본다면 이런 음형을 사용해서 감정을 더 풍부하게 했다. 그래서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라고 문맥적으로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3번에 기악 또한 성악만큼 감정 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뛰어난 감정 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운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22번의 내용 일치를 본다면 마태존은 장식 음형보다는 선율 음형을 중시하였다. 자, 마태존이 개발한 음형의 두 가지를 각각을 설명하고 있지만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22번의 나머지 선지들은 해설을 통해서 보시면 빠르게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2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문법 문제인데 이것은 어휘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니 형님이 친척관계, 즉 가족이나 친척관계에 쓰인 단어일 때가 있고 친척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밑줄 친 말에 니은이 형님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그럼 보기에서 첫 번째 기억은 가족 모임에서 만난 큰아버지께 백부님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서 형님은 친척 관계에 쓰인 형님이죠. 니은은 입사 선배님에게 형님이라는 것은 친척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두루두루 쓰는 형님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선지에서 올케가 신우이에게 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일상어에서 쓰는 아가씨가 아니라 친척 관계에 쓰인 거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겠네요. 자, 2번에 버스를 탄 노인에게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친척 관계가 아니니까 바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번에 이웃집 청년이 옆집 아이에게 네 형을 만나러 왔는데 라고 해서 형은 친척관계인 가족관계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아버지가 남 모르는 손님을 소개하시며 인사드려라 네 아저씨 뻘 되는 분이에요. 자, 이때 아저씨는 친척관계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5문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지금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혹시나 빠진 개념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점검을 해서 채워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 이후에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측면도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